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명절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들 성절 연휴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프레지던트 TV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명절 밥상 누가 올랐나 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뭐 이번 명절은 뭐 누가 오르고 이런 거보다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갔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충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있습니다만 대선에 대해서 누가 가장 유력하냐 또는 뭐 누가 더 지지도가 높냐 떨어졌냐 내려갔냐 뭐 이런 갖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네. 보통 대통령 선거를 한 1년 남겨놓은 설 명절에는 여야 대권 주자들이 네. 명절 밥상에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때로는 이 고스톱 치다가 화투장 얻기도 하고 육같이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단 야권 후보가 의미 있는 야권 후보가 없다 보니까 예, 그렇죠. 크게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역으로 이 코로나와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는 얼마 준대, 서울에는 얼마 줘,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얼마 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여권의 우리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가 좀 그나마 밥상머리에 올라가는 인물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대충 뭐 지금 언론 여기저기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그 당규에 보면 네네. 그 예비 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비 선거를. 네. 그래서 6명을 추리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메이저로 해서 하면 6명. 그러니까 4명은 제가 볼 때 확실한 것 같습니다. 4명은 네. 뭐 더 이상 제로내야지 뭐 누가 이의를 안다는 것 같아요. 첫째,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 그리고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예, 예. 예.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2명은 누가 될 거냐.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더 관심사인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번에 그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네. 뭐냐면 야 이게 제3 후보로 떠오를 대상이 누구냐. 그래갖고 이제 딱 6명을 정리했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 첫 비서실장을 역임한 임종석 임종석 전 실장. 실장 그리고 586의 좌장 이인영 이인영 장관, 통일부 장관. 네, 그렇죠. 현재 통일부 장관이죠. 네. 그다음에 친노의 원조 이광재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 예. 예.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고 친노의 원조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리틀 노무현 김두관. 김두관 의원. 예, 그다음에 TK의 명맥 뭐 김부겸 김부겸 이렇게 해놨고 선배. 네.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다음 차세대 주자 중에 박용진 이렇게. 박용진. 예, 예. 박용진 박주민은 없어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박주민과 예. 그다음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은 경기도 내려오선 안민석. 안민석 추가됐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일단은 이 기사를 놓고 봐야 되는 게 그렇습니까? 이 예. 다 6명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2명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소위 우리끼리 말하는 메이저 네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 말씀씩 좀 뭐 조언이라면 조언 아니면 야 이거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 6명 중에서 이 올라갈 2명이 누구냐 그러면 올라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소위 메이저급으로 이제 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얘기를 좀 가지고 오늘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사자성어를 제가 좀 쓰지 않습니까? 네, 원래 10대 지식인이시니까. 한문에 약하고, 네, 한문에 네. 약하고, 사실은 저는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이런 쪽에 강한데, 네. 크게 쓸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대부분 우리말로 하는데요. 예, 예. 일단 이재명 지사님께는 제가 감히 중국의 그 과거 대외 전략이 있습니다. 예. 도광양해라고. 도광양해. 예, 도광양해. 자신의 재주가 있더라도 조금 찾으면서 기다려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중국이 시진핑이 내세우는 게 화평굴기거든요. 그렇죠. 화평굴기라는 게 평화롭게 벌떡 일어선다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갈구는 거야. 네. 이 상황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재명 지사님도 절대 화평굴기 하지 마시고 예. 아직도 도광양해. 왜?
어쨌든 간에 민주당 주류가 친노 주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자세로 하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예,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님께 도광양회 훌륭한 말씀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려면은 인자가 3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문으로 인자입니다. 예. 첫 번째 어질인자, 두 번째 참을인자, 예. 세 번째 잔인할 인자입니다. 잔인? 예, 리더는 원래 잔인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뭐 얘기하셨던 뭐 저 군주론 얘기 비슷하죠. 비슷한 연결인데 한문으로 이 3가지 인자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님께 지금은 참을인자와 어질인자의 시대다. 곧 조금 더 30% 35%가 간다면 그때는 결단을 내리는 시기가 올 수 있지만 그전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자세로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또 감히 또 조언을 드리자면은 기본소득이 또다시 던지는 하나의 수혜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 체계 전반을 바꾸려고 하는 새로운 복지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 체계를 이야기할 때 국가복지로서의 사회안전망, 예. 그 다음에 웰페어 투 워크라고 하죠, 그죠? 예. 일하기 위한 복지, 사회투자국가 네. 이런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복지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경제적 복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 일부를 축소해서 여기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재정이 늘어난다라는 비판이라든가 겨우 50만 원 줘서 뭘 하겠어라는 비판을 저는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50만 원밖에 못 주지만 나머지 잡다한 소모성 복지들을 여기에 집어넣고 정리를 해가면은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은 제대로 된 복지 체제로서 한국 사회 전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제 주장이 아니고 변양균 정책실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아주 그냥 첫 얘기부터 아주 그냥 그 현재 여권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할까요? 예, 좋은 얘기 해주셨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인데 네. 이낙연 대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뭐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낙연 병장 구하기를 통해서 뭔가 선명성 있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은 어디에서 어떤 선명성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뭔가 기여를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뭐 이긴다 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장 이기는 건 그냥 이기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렇죠. 만에 하나 부산시장까지 이긴다 이러면 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대히트죠. 그렇죠. 대선에 거의 뭐 90% 예.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앞으로 간다 그러면 지난번 저희들이 얘기했던 이낙연 병장 구하기라고 하는 주제에 이어서 보더라도 선명한 개혁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게 중도에 대한 욕심들이 생겨요. 그렇죠. 욕심이 있죠. 왜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중도가 올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는 밥 잘 안 준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거거든. 예,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그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이 재보궐선거 기간 그리고 곧 있으면 사실 이제 한 20일쯤 남았을까요? 20일쯤 후면 대표를 또 그만두셔야 되는. 그렇죠. 3월 8일 날 그만두셔야 되는. 저는 이제 이낙연 지사님께 지난번에 지사가 아니고 이낙연 대표님입니다. 전담도지사. 이낙연 전 총리 전남도지사 당대표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내용을 에다가 플러스해서 지난번에 썼던 제가 한자 이장격단 남의 것 하지 마라. 본인이 잘하는 것 계속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정책에 집착하지 마십시오라는 제가 조언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재난지원금 논쟁이라든가 기본소득 논쟁이 별 재미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OA 구장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홈 구장에 가서 지금 자꾸 경기하실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 잘하는 본인 구장에서 정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홈 경기를 해야 되는데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프레임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정책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총리 시절에 뭘 잘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때 이 야구 선수들이 그게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할 때 내가 홈런 쳤을 때 배트를 어떻게 쳤지?
그다음에 저 흔히 빠드는 어떻게 했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 느낌을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공을 잘 봐서 그렇죠, 어떤 그렇죠. 각도로 던졌냐. 그렇죠. 내가 어떤 공을 노려서 쳤던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직구를 받아쳐서 홈런 치니까 나는 직구 아니었는데 나도 직구 쳐. 이 생각하는 순간 이 폼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국민들과 감정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말씀과 현장의 소통으로서 국민들에게 총리 시절에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던 그 느낌을 되살리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아유, 예. 그래서 부산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시더라도 예. 가덕도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얽힌 나만의 스토리, 네. 나만의 레토릭을 늘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래도 이 세 번째 메이저 후보를 우리가 이제 정세균 후보, 총리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아니, 당신 대권 나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누가요? 저 지금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총리하면서 그렇죠. 네. 나 대권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못 하니까. 못하죠. 네. 그러면 정세균 현 총리께서 이제 메이저라고 다들 이제 인정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추세대로만 총리를 역할을 잘 하시면 될까요? 어떨까요? 이 추세대로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총리를 못 그만두실까 또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완전히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 총리 그만두고 대선하러 나갈래. 이 말하기 참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만큼 잘하실 분도 드물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청문회라는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차기 총리 후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세균 총리까지는 제가 드릴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네. 상창단기. 그건 무슨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높은 하늘에 있는 예. 위상자, 예. 창공할 때 창사, 예. 어려울 난자에 속일 기자. 예. 높은 하늘은 속일 수 없다. 이 말씀은 그 과거에 정세균 총리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표에게 쓴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 말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성과를 내라는 뜻이에요. 성과를 정확하게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세균 총리께서는 어렵게 뭐 정치적 테크닉 하실 필요 없고 원래 그거는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고 지금 총리로서 백신 문제, 그다음 재난지원금 문제, 코로나가 그다음에 다시 100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시면은 국민들은 그 공을 정세균 총리의 공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창난기. 예. 그러니까 낮은 하늘은 속일 수 있어도 높은 하늘은 그렇죠. 속이기 어렵다. 야, 그렇죠. 아주 오늘 좋은 또 사자성어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시고 네네네. 한동안 조용히 좀 계시는 것 같더니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네네. 봉화마을 내려가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염원하시던 검찰 개혁을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드렸어요. 그걸 많은 분들이 드디어 대권에 시동을 걸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미애 전 장관 앞으로 뭐 누구라도 다 이 4명 안에는 들어간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추미애 전 장관께서 제대로 된 메이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 문제는 네. 양날의 칼입니다. 어떤 면에서? 양날의 칼이라는 게 이 거친 행보라든가 네. 선명성이 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핵심 지지층에게 시원함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진영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미애 장관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진영 전체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이미 임명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낙장불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 본인도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네. 본인도 우리 그 민주당 계열이 좀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봤을 때 개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시원하게 쏘는 맛이 이 추미애 장관의 맛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도라든가 이런 진영에게 약간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스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이나 장관님 본인 입장에 봤을 때 낙장불입이다. 그대로 가는 거다. 무소의 뿔처럼
그대로 혼자서 가라. 뭐 저는 한 말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예. 법무부 장관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 사실 아들 그 휴가 문제부터 해서 아주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야 웬만한 깡이 있는 남자도 저렇게는 못할 텐데 하는 그렇죠. 네. 진짜 이 결기랄까요? 이거를 보여주신 면에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중도화 통합 전략 쓰는 분들이 네. 중도화 통합 전략을 쓰더라도 액션의 스타일만큼은 추미애 장관처럼 했더라면 뭐가 돼도 됐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한 본인의 어떤 장점, 예, 장점을 가지고 이미 낙장불입이니까 그렇죠. 물러날 수 없으니까 쭉 가면 된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메이저 후보라고 불리는 네 분의 얘기를 좀 맞춰봤고요.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6명 임종석, 이인영, 이광재, 김두관, 김부겸, 박용진이라고 하는 이 제3후보 가능성이 있는 이 6명 중에 어쨌든 2명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예. 이분들도 이야기할 줄 몰라서 준비를 안 해왔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예. 우리가 이 중에서 몇 명이 누가 올라갈 거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올라가려면 이래야 된다는 아주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론이 임종석 그 전 실장, 뭐 이인영, 이광재, 김두관, 김부겸, 박용진 이 6명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언론이 그냥 듣보잡 언론은 아니고 레이더피라는 언론인데 그 사람 여러분들 그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레이더피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일경제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완전 듣보잡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인 거 여기에 이제 말이 있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 중에서 예. 이광재 전 지사와 이광재도 의원님 이제 의원이네요. 예. 김두관 전 지사 여기도 의원인데 이 두 분을 저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 5분 중에? 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인 뭐 친분 관계도 당연히 작동하고 있고요. 뭐 이분들한테 밥도 얻어먹은 적도 있고 두 분한테. 네. 그러시면 그러면 그 한 명씩 해보죠. 이제 제가 소개한 순서대로 임종석 전 실장은 만약에 이 리그에 6명 리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안 나오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이제 정치에 새로 시작하시면서 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불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스타일이 과거에 하던 이제 반정립 스타일이더라고요. 남을 반대하면서 내 자신의 위치를 세운다라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재명 지사를 이제 바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치고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에. 그럼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 것을 내놓고 상대 것과 비교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것을 비판하면서 왔기 때문에 자, 상대방 것을 비판해서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내 것이 있어야 받아 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기 것이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비판을 해보면 떨어져 나와도 자기 것한테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반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일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그 페북에 그렇죠.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 내용이 뭐냐면 제가 평소에 많이 주장하는 건데 형님 동생 하지 마라. 무슨 그런 거냐 지금 정치가 무슨 형님 동생으로 하냐. 그 옛날 박노자 교수가 썼던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박노자 교수가 그 책을 쓴 이유가 한국에 와보니까 뭐든지 다 형님 동생이고 시민사회라는 게 사실 형님 동생 이런 가족적 구조로 가는 게 그렇죠. 아닌데 모든 게 다 형님 동생 하는 이 구조를 보면서 이제 비판을 한 책이었는데 용해인 의원이 딱 그 지점을 깐 거예요. 정치 형님 동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저는 임종석 실장님 같은 경우는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한두 달 정도 이제 이렇게 정책 참모들이라든가 모아서 좀 숙성을 해서 자기 브랜드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비판을 하든지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갖지 않고 남의 걸 깐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86의 그 맏형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주의입니다. 성과 내셔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을
특히 이제 우리 진보 정권에서 네.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북 관계에서의 작은 성과라도 내놓으셔야지만이 이 리그에 끼어들 수 있는 저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얘기하면 옛날 그 생각나요. 그 누구죠? 우리 벼랑간에 생각 안 나네. 우리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님. 김근태 의장님이 원래 통일부 장관으로 가고 정동영 그 당시에 의장이 네네. 전 의장이 복지부 장관으로 가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배려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노인 폄하 바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예.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이게 반대로 갔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막 그 통일부의 성과가 제대로 못 냈던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우리가 낭중지추라는 또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잘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드러납니다. 네. 유시민 장관이 나중에 복지부 장관 갔잖아요. 예. 기초노령연금, 효도연금 만들어서 네. 그걸로 또 획기적인 획을 그었어요. 예. 어쨌든 이인영 장관께서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사고를 치셔야 성과가 된다. 그렇죠. 네네. 예. 적절한 사고. 적절한 사고. 예. 조던 트래블링. 한미 워킹 그룹의 예, 한미 워킹 그룹 그걸 가이드라인을 예. 넘어설 수 있는. 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좀 사고를 치셔야만 이인영 장관께서는 메이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다. 야, 저 사람 장관 가더니 제대로 하네. 이런 소리 그렇죠, 들어야 그렇죠. 예.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다. 예. 자, 세 번째가 이제 원조 친노 이광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 지사님은 의원님이죠. 이광재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인재입니다. 아, 그래요? 10대 지식인에 들어올 수도 있을 정도의 한국의 인재입니다. 제대로 줄기 있는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이제 정치인들 중에 송영길 의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각 5개국 하시잖아요. 외교, 안보, 경제부터 해서 뭐 복지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이 종합적으로 가치 체계라고 하기에는 송영길 의원은 조금 이 정리가 덜 되신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뭐 한국의 10대 지식인에 근접할 만큼 탁월하신 분인데 이광재 지사는 많이 알면서도 그것을 정리하는 능력도 저는 탁월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이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시제 관련해서. 네네. 야, 그 약간 우리말로 우리 이제 시청자적이다. 후루꾸 아니냐 이런 얘기. 후루꾸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제 공부도 되어 있고 한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원도 분이시니까 오색 약수의 맛을 내시는 게 좋겠다. 5가지 색깔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정리가 되다 보니 정리를 이제 실용주의로 이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중도라고 하는 것이 큰 운동장에 한 중간에 줄 쫙 끊었고 억지로 그 위로 걸어가는 게 그게 중도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거는 편협한 외줄타기입니다. 네네. 중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익도 가고 때로는 좌익도 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수렴해 보니까 중도 수렴했더라. 그렇죠. 다양하더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극중이라는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광재 지사님도 다양한 색깔과 맛을 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의미 있는 좀 주자로서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소위 이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리틀노무현, 김두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예, 우리 김두관 의원님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두관 의원님은 빨리 영남 후보를 버리고 친노 개혁으로 정확하게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영남 후보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영남 사람이 영남 후보 얘기 그렇죠. 영남 사람이 영남 후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이야기했지 영남 후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야기는 남들이 해주는 겁니다. 영남 후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정치 지형이 아직도 3가지지 않습니까? 세대, 이념, 지역이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지역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역이 제일 뒤에가 있습니다. 지역을 절대 내세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보다도 수도권에서 여론이 떠야지만이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분이 또 본거지가 이 PK 중에서도 경남이란 말이에요. 경남은 여론의 변방입니다. 사람 사는 변방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욕먹을 거고 여론으로서는 방송국 언론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뜬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떠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남을 내세워서 뜨는 게 아니고 친노,
이분도 원조 친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원조 개혁 친노죠. 성향. 예. 이걸 분명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뜬 다음에 영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제가 이 김두관 의원님께 빨리 영남 후보를 뒤로 밀쳐내고 친노 개혁의 색깔을 분명히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두관 의원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이분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히스토리가 있다. 히스토리가 된다. 뭐 인생 역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걸 잘 써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은퇴하신 정치인이신데 네. 모 식품회사 창업자세요. 경기도 도지사에 원모. 예, 예, 경기도 예. 도지사에 출마를 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직속 상관이었거든. 아. 근데 또 경선하신 분도 직속 상관이었고 아, 예, 직속 예. 상관들끼리 전 직속 상관, 현 직속 상관이 경선을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그 식품회사 창업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건 뭐 세상이 다 아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모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정치인들은 자기가 유명한 줄 아는데 모릅니다. 예. 제 생각에 우리 김두관 의원님도 독일 마을 이런 거 이야기 하셔야 돼요. 아, 그럼요. 예, 그거 아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95%는 모를 겁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거 실제 실험인데요. 농구 경기장에 큰 농구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고릴라 탈을 쓰고 2시간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 경기 내내 그냥 관중석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오면 그 관객들이 나올 때 물어봤습니다. 너 경기 중에 그 고릴라 봤냐? 4%가 봤다. 야, 그러니까 96%는 뭐예요? 고릴라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고릴라 그 역을 한 예.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관객 중에 당신 이 고릴라를, 이 탈 쓴 고릴라를 몇 명이나 봤을 거 아니야 했더니 본인은 100%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본인은 다 봤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데 나오는 사람 보고 당신 여기서 고릴라 봤어요? 4%.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그렇죠. 자기가 집중하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남의 일 잘 모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방송 한 8번 정도 출연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 출연 시청률이 한 2.5% 정도 돼요. 8번 곱하기 2.5 하면 20%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 20%가 제일 알아야 되잖아요. 0.2%도 몰라요. 0.1%도 몰라요. 0.1%다. 아무도 맞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정말 맞는 말이고 네. 그런 점을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한번 좀 확실하게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자, 다음 후보가 이제 이 TK, 흔히 이제 TK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분이 이제 김부겸 네. 전 장관님.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참 늘 아쉽고, 늘 참, 아쉽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참 아쉽습니다. 네. 참 고생하시는 바에 비해서 예. 뭘 참 잘 되지 않고 참 애잔한 느낌이 드는데 같은 TK 아니세요? TK죠, TK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에서 떨어지면서 굉장히 아마 에너지 소진이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감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 김부겸 전 장관님께 공직의 기회라는 걸 한번 더 주셔가지고 에너지 충전을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6명 중에 제3 후보 가능성 중에 2명을 메이저로 누가 올라갈 거냐 또는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부겸 전 장관께서 다시 뭐 공직을 가시면 이거 못 가는 건데요? 지금 갔다가 나올 수도 있죠. 또 그런가요? 인기 있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세균 총리께서 만약에 예. 정말 출마 때문에 나오시게 되면 그 다음이 누구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김부겸 전 장관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이제 우리 김부겸 선배나 김두관 의원님한테 같은 이야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걸 그걸 버리고 다시 부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갈 때 영남 후보로 가지 않았어요. 개혁으로 갔어요. 개혁의 입장으로 가서 부산에 가서도 아주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영남에 갔기 때문에 영남이 중도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내 스타일을 좀 보수적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역주의와 싸워오신 분이지 지역주의에 적당히 타협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영남에 연고를 두고 계신 분 또는 이광재 지사처럼 강원도라는 어쨌든 좀 보수적인 풍토가 연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 가더라도 내 색깔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때로는 싸우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용진 의원이 나왔는데
아마 이 언론에서도 이분이 뭐 이번 대선에서의 뭐 약진이 기대된다기보다는 새로운 좀 젊은 층 중에 좀 기대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 68년생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닌가? 저보다 후배입니다. 71년생입니다. 네?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71년생입니다. 그럼 아마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언론이 아마 70년대 후보 중에 네네네. 이제 아마 새롭게 이제 나타나는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껴 넣어준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으로 하여튼 엄청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박용진 의원 칭찬했다가 한번 폭격을 맞았어요. 왜요?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상습적 당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조선일보 거기 창간 기념 네. 행사도 가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념을 이야기하면 뭐 급진 리버럴 제 네. 스스로 또는 급진 민주주의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노선 플러스 주위 동료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우 관계가 좋아야지 국민들과의 소통 관계도 좋은 겁니다. 확대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그런 좀, 이 따뜻한 면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용진 의원이 이 0.1%를 득표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의미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예비경선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지금 말씀대로면 그러면 의미 있는 득표라는 게 예비경선 득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비경선 득표죠. 알겠습니다. 알 수 없죠. 또 왜냐면은 다른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친노 친문의 입장을 가지는데 혼자 친노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가 간다면은 또 어떤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명절 연휴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잘 보내셨는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잘 못 만나고 제사도 잘 못 지내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온라인상으로 또는 친구들과의 입담을 통해서 올해 명절 연휴 밥상에 누가 올랐는지 그래서 4명의 소위 메이저 그리고 6분의 아직은 마이너 이 중에 2분 정도가 이제 우리 예비 경선을 통해서 올라가게 될 텐데 각 그 후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언이라면 조언, 충언이라면 충언, 약간의 쓴소리라면 쓴소리 이렇게 좀 섞어서 오늘 연휴 마치고 첫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굿모닝 프레이던!